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굉장히 낡은 집이 있고 또 낡은 자동차도 있네요. 한때 이 집에도 누군가 살았겠지요. 이 차도 누군가 탔을 겁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 집을 떠나야 했던 아픈 사람이 있었겠지요. 자, 오늘 이용학 시인의 현대시 낡은 집인데요. 자,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들 중 일부는 삶의 터전을 잃고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집을 떠나면 이런 폐가 현과가 되겠죠. 정말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외적의 도발, 이용학 낡은 집 해설,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나의 동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일본은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자, 국어는 원리, 이해, 본문 중심으로 꼭 기억하세요.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의 합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마침내 응두름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인 방편과 민족의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지금도 똑같죠. 자, 날래고 밝은 결단성으로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그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하는 것이 서로 간의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자, 100년 전 김이 독립선언서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을 보면서 독도에 대한 만행과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뻔뻔스러움을 보면서 지배층의 무능으로 결국은 백성들의 아픔으로 돌아온 과거를 잊지 않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듯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를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낡은 집에 살았던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집 주인 털보네 당나귀와 소 가족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털보의 셋째 아들은 광주리 옆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동무가 태어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송아지는 돈이 되는 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의 동무는 버려질까 두려워하면서 도토리 꿈을 키웠습니다. 동무가 9살 되던 해 겨울 어느 날 아침 털보네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랑캐 땅이나 러시아로 갔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에 아무도 살지 않고 심지어 꿀벌 하나 날지 않습니다. 털보네가 유랑민으로 떠나게 되는 과정을 화자가 직접 겪은 일과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유랑민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용학의 낡은 집 해설입니다. 날로 밤으로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던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운동곳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죄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둥굴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래.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지만 털보내 간 곳을 아무도 모른다. 찻길이 놓이기 전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살인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 광주리 옆에서 첫 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고 송아지라도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가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럽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불더란다.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소리며 자랐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란 고양이 울어 종일 잠이루지 못한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 꿈을 키웠다. 그가 9살 되던 해 사냥개 꽁을 쫓아다니던 겨울, 이 집에 살던 7 식솔이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소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것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나무 글거리도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우라낸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자, 기미 독립선언서 일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이신지 몇 천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억누름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 생존권에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에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명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자, 전두환 노태우 시절 제대로 부를 수 없었던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보고요. 자, 날로 밤으로 날로는 낮으로 오죠. 그래, 밤낮으로 항상이다, 그죠? 항상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사람이 있으면 거미줄을 걷어내겠죠. 바로 이래서 낡은 집입니다. 그 사람이 살지 않는 흉가의 모습이고요. 이런 분위기를 우리 적막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적막강산이란 말도 씁니다.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흉집은 흉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고요. 자, 낡은 집. 일제 치하 우리 민족의 처지가 바로 낡은 집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자,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 여기 백성들이죠. 털보내가 아니고 백성들로 얘기하잖아요. 특정 개인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야기로 당시 우리 민족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대손손 물려줄 운동것도 산호간자도 갖지 못했다. 털보내가 갖지 못한 것들이죠. 운동것은 상투에 꽂는 물건이고 산호간자는 만근에 달하는 골인데요. 아마 이거는 좀 있는 집 양반의 표시겠죠. 자, 그런 것도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 양반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낡은 집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죠. 죄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자, 죄를 넘어, 무곡은 곡식을 실어 나누는 그런 일을 무곡이라 하는데요. 내 친구의 아버지 털보가 하는 일이 곡식을 실어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 당나귀도
항구로 가는 콩쓰리의 둥굴소, 늙은 둥굴소. 항구는 아마 무공으로 실어 항구로 가면은 일본으로 실어 가겠죠. 이 항구는 수탈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 군산 같은 데가 바로 그 유명한 그 수탈의 공간이죠. 최만식은 그 당시의 아픔을 탕유라는 소설에서 말했습니다. 자, 콩시리는 콩을 씻는 것이죠. 콩시리 늙은 둥글소는 콩을 씻고 가는 등이 굽은 소. 소도 뭐 우리 사람들 나이를 먹으면 혈도 구부러지고 등도 구부러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콩을 싣고 가는 등이 늘고 굽은 소는 힘들죠. 그래서 이 둥글소는 바로 고통받는 민중을 상징합니다. 자, 모두 없어진 지 오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두 당나귀도 둥글소도 모두 떠나버렸다. 그 유랑을 떠나야만 했던 현실입니다. 외양간에는 아직 초라한 냄새 가지만 외양간에는 초라한 냄새 아마 이 초라한 냄새는 무곡 즉 생업의 흔적이죠. 무곡은 곡식을 실어 날라주고 그것을 좀 받아서 털보내가 살았겠죠. 무곡의 냄새 즉 가난한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거 후각적 심상이 드러나네요. 자, 이런 표현 나오면 우리 감각적 표현을 통해 분위기를 드러낸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털보내 간 곳을 아무도 모른다. 털보내가 나옵니다. 털보내 인물인데 이 털보내를 통해서 일제와 수탈당하는 우리 민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행방을 알 수 없는 털보내 유랑의 이유 먹고 살기 어려워서겠죠. 찻길이 놓이기 전. 자, 찻길이 놓이기 전이니까 아마 이건 찻길이 놓이기 전은 찻길이 생기기 전 옛날의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찻길은 문명 교화를 상징하고요. 이 찻길이 요즘 도로 뚫리면 좋다고 하지만 당시의 찻길은 일제 수탈의 시작으로 마을이 황폐화된 계기가 됩니다. 길을 뚫어놔야 거기에 물건 빼돌려가 일본으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놓이기 전, 거의 찻길이 놓이기 전은 일제강점기 전입니다.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노루, 멧돼지, 쪽제비는 부정적 시현은 아닙니다. 그 일제강점기 전의 평화롭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사리말 동무는 털보의 셋째 아들이 바로 나의 사리말 동무죠. 그 사리비를 타고 노는 친구. 사리비를 타고 논다니까 빗자루 타고 다니는 우리 해리포터 이야기가 있었죠. 자, 여기는 사리비를 같이 타고 놀았다. 이런 친구를 친한 친구 중마고우, 중마를 타고 놀았던 친구들이죠. 아주 친한 친구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집 안방 짓두 광주리 옆에서 이 집 안방 짓두 광주리는 그냥 광주리입니다. 광주리 옆에서 탄생했다. 가난하게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첫 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자, 셋째 아이의 출생, 화자의 동무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축복받은 그런 출생은 아니죠. 이 부분은 울었다고 한다는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전에 들은 이야기를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털보의 셋째 아들의 탄생. 자,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고. 자, 송아지라도 불었으면 팔아야 먹지. 굉장히 비극적인 표현이죠. 송아지보다 못한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송아지는 팔아먹을 수 있는데 아들은 그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밥을 총댄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아이의 출생까지 두려워하는 비극적 현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또 물론 일제강점기 전에 태어났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일제강점기 고단한 삶의 모습을 또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가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왜냐하면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차라리 송아지 같으면 팔아나 먹을 수 돈이나 되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과 돈을 연결해서 생각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 차가운 이야기죠. 자, 차가운 이야기는 우리 소리로 듣잖아요. 근데 이거 차갑다고 했으니까
청각의 촉각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날 밤 절읍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절읍등은 등불의 일종이다. 자,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등불도 시름시름 타들어가는데 확 타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없이 타들어가고 있죠. 결국은 이거는 마음도 타들어간다,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불떠난다. 아마 슬펐죠. 그 털보도 아들이 태어났지만 기뻐할 수만 없잖아요. 털보의 처지가 기쁘지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복받지 못한 동무의 출생. 갓주지 이야기와, 갓주지 이야기는 버림받은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부모들이 바라지 않는 아이는 갓을 쓴 주지승이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소리며 자랐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어찌 될지 모른다는 생각,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뜻입니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자기 아버지가 당나귀를 몰고 갔잖아요.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안 돌아오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무곡을 간, 거의 곡식을 싣고 무곡을 간, 즉 돈벌이 간 아버지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애타겠죠. 노란 고양이 울어. 노란 고양이는 울었다. 고양이도 울었다. 사실은 누가 웁니까? 그 털분의 가족들이 울었겠죠. 그 감정을 노란 고양이에게 이입을 했죠. 감정이입법이고요. 우리 감정이입법에 쓰인 대상을 우리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감정을 고조시키는 배경도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종시는 계속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돌아왔으니 걱정했고 살림도 걱정하고 아무튼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어미 분주일하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어미는 엄마죠. 그 생활을 위해서 엄마가 일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입에 펄칠하기 어렵잖아요. 나의 동무는 도토리 꿈을 키웠다. 도토리 꿈은 작은 꿈이죠. 작고 소박한 꿈인데 아마 이런 꿈이었을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픈 소망. 자, 걱정 속에 자란 동무의 삶. 자, 시대의 상황이 드러나고요. 그가 9살 되던 해, 그는 동무죠. 근데 그 동무를 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라고 이야기함으로써, 3인칭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동무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서 사실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냥개 꽁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아마 털보네 식구가 7이었겠죠. 털보네 가족들이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아마 살기 어려워 몰래 떠났겠죠. 이런 걸 우리 전문 용어로 야반 도주라 합니다. 밤에 이제 도망간다는 뜻이죠. 북쪽을 향해 발자옥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북쪽으로 향해 발자국이 눈 위에 떨고 있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죠. 집을 떠나는 사람들의 심정을 떨고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난으로 떠나야 하는 털보의 슬픔을 감각적으로 형상화. 감각적 형상화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눈에 떨고 있다는 모습을 통해서 털보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고향을 떠난 털보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거리는 낡은 집. 아마 이거는 지금 아무도 살지 않고 마을서 흉집이라고 거리는 낡은 집은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글거리는 구루터기, 둥치죠. 그 살구나무도 둥치만 남았다. 그만 황폐해졌다. 꽃 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우라낸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았다.
꽃도 없으니까 꿀벌도 날아들 수 없죠.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다. 완전히 망했다. 1년과 8년은 수미 상관식 구성으로 낡은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폐허가 된 낡은 집의 모습이고요. 자,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자유시 반대되는 게 정형시입니다.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서정시하고 반대되는 게 서사시죠. 이야기가 있는 것. 자, 서사적이고 또 설화적이고 향토적이고 상징적 사실적. 뭐 세부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주제는 일제하 유랑민의 비극적인 삶. 일제하 유랑민에 대한 연민이 됩니다. 특징은 일제강점기 가족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의 가족사를 일대기 형식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농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현재, 과거, 현재의 액자식 구성을 보여줍니다. 토속적 시어와 상징적 시어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년과 8년은 수미 상관식 구성으로 낡은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성에 안정감을 주고 또 주제를 강조하겠죠. 동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사실감을 준다. 내 동무가 아니고 그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전하잖아요. 시대적 배경, 국경지방의 이야기 등을 통해 털본의 이야기가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익히는 공부, 본문 중심의 공부 하십시오. 자, 오늘 이용학의 낡은 집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